안녕하세요. 시동생이 온 가족을 5성급 호텔 파티에 초대해 놓고는 제가 빌부터 산다며 깎아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갑자기 호텔 사장이 나타나 이 파티는 사모님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최고급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VIP룸에 앉아 가족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은 시누이 서연이 온 가족에게 성대한 파티를 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온갖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딱 한 사람,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 한마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이 파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남편 민준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연이가 가족들 다 같이 밥 먹자고 했어. 당신도 준비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바쁜지 가고 싶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 자격으로 왔지만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고 쨍그랑거리는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만 조용히 말없이 전복 버터구이 한 점을 제 접시에 담아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목구멍에서는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요즘 아주 멋있어졌어. 이사 달고 나니 다르긴 다르네. 한 친척 아저씨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 어린더위만만한 기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쨍쨍 울렸습니다. 형제라면 이래야죠. 아저씨. 저처럼요.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영업팀장 자리 하나 꿰찼잖아요. 연봉도 거의 3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요즘 여자들은 자립해야 해요. 자기 커리어가 있어야지. 집에서 남편한테 손 벌리는 건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서연의 말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물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가며 입술의 떨림을 감췄습니다. 3년 전 제가 민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날부터 저는 이런 비아냥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직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일리가 있지. 여자는 정말로 자기 일이 있어야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뭐든지 의존만 해서는 안 돼. 우리 혜진이 같은 애는 복 받은 거지.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니 평생 기댈 곳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이 주는 돈이나 쓰면 되니 참 편하겠다. 참 편하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유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찌나 비꼬는 투로 들리던지요. 저는 손에 든 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제가 편하다고요? 제가 편한 것은 민준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밤을 새워 걱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편한 것은 손수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고 그가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빌부터 사는 것, 의존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단 한마디라도, 형식적인 말이라도 저를 변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한 채 손가락만 휙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요.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 비난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묵적인 동의,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모욕에 대한 긍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티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 호화로운 해외여행, 비싼 명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세상은 작은 부엌,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서연이 호기롭게 손뼉을 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다들 마음껏 드세요.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그녀는 진짜 사장님이라도 된 듯한 말투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오자 서연은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시어머니에게 쓱 밀었습니다. 어머니, 마무리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적힌 숫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가서 계산하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점점 조용해지던 공간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가슴에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있던 식탁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아냥거리는 눈초리가 아니라 노골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어나서 카운터로 가서 자기들이 저를 배제했던 바로 그 파티의 음식값을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시선을 약간 피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여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과 도전적인 미소를 반쯤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관대함에 대한 대가를 제가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계산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윗사람의 권위를 담아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설마 내가 이 밥값을 내려고 빚이라도 져야 한다는 거니? 그렇게 되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맏며느리. 지난 3년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럴듯한 호칭이 이제 와서 제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진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그저 착하고 순종적으로 굴면 언젠가는 그들이 저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돈이나 내는 기계가 되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러 일어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던 종업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계산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종업원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게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위에 적힌 숫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3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미소였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시댁 식구들 전체를 마주보고는 또박또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 제가 낼 수 있어요. 제 말을 듣자 서연과 시어머니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너무 일렀습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어머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파티 누가 주최한 건가요? 제 질문에 식탁은 얼어붙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주최한 거 맞지? 서연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주최한 거지만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주최했다면 왜 네가 계산하지 않는 거지? 아니면 네 올케가 끝없는 금고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가 마음껏 쓰고 나면 내가 그 뒤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찰 무렵 VIP 룸문 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호텔 체인의 총괄 사장이자 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박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로 오셨는데 미리 연락도 안 주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파티는 저희가 사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생각해 주십시오. 순간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돌처럼 굳어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이상한 생물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이 놀라움으로 하얗게 질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약간의 두려움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괜찮아요. 이 파티의 주인은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인 서연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공기에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계산해 주세요. 정확히 350만 원이요. 제 시누이가 사람들 눈을 좀 뜨게 해주고 싶어 하니 그녀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 말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와 파티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여파는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는 침묵 속을 달렸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다툼보다도 더 짙고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다를 반복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이따금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 민주는 두 손을 너무 꽉 쥔 나머지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저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통해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부서진 유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체면을 차렸다는 기쁨도 잔인한 현실에 대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지난 3년간 쌓여온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차 안의 어색한 공기가 그대로 집 안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더니 어설픈 손놀림으로 뜨거운 연잎차를 끓였습니다. 서연도 쭈뼛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형님도 피곤하실 텐데 방에 올라가서 쉬세요. 이렇게 180도 바뀐 태도는 어떤 꾸중보다도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거운 찻잔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색하게 일그러져 오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혜진아, 몸 좀 녹이렴.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큰 그룹 회장님 따님인 줄은 몰랐어. 네가 너무 꽁꽁 숨겨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어서 마치 자신의 현모양처다운 면모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맹렬히 사과를 깎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부자든 가난하든 저는 민준 씨의 아내이고 이 집의 며느리예요. 지난 3년간 저는 그것만 바랐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년 전 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서 거의 파산 선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 저축으로 친구를 통해 투자해서 회사가 그 위기를 넘기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저예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이사 자리도
제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당신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거고요. 저는 공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이 가족을 결코 무시한 적도 그들에게 무엇 하나 아까워한 적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적어도 민준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 내가 가진 모든 게 결국 내가 베풀어 준 거였어. 내 눈에는 내가 그저 아내 뒤에 숨어야 하는 무능한 놈이었던 거구나. 그는 쓰라리고 자존심 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넌 날 도와준 거야. 아니면 날 모욕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몸을 돌려 방으로 곧장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은 이제 막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고 단지 오늘 이렇게 터져버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의 넓은 침실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도 전화나 문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한 점의 파문도 없이 그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우리가 함께 잠들었던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넓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저를 더 존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가식적인 아첨이었고 남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필요했던 것이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아내가 아니라 순종적이고 분수를 알며 항상 자기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거의 정오가 되어서야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말없이 옷장으로 가 깨끗한 잠옷 한 벌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 기색, 와인색,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진하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한색 립스틱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싸늘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옷을 든 채 꼼짝도 않고 서서 그 립스틱 자국을 마치 반박할 수 없는 배신의 증거인 양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저 사교적인 자리에서 실수로 묻은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성은 그렇게 친밀한 흔적을 남기는 우연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정신이 좀 든 듯했지만 여전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잠옷을 내려놓고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민주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머리를 말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만 좀 물어봐 줄래?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그의 셔츠를 들어올려 립스틱 자국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이것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때 생긴 우연인가요? 민주는 립스틱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무심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마 여자 동료 중 누군가 실수했나 보지. 어젯밤에 다들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 그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너무나 가볍게 나왔지만 제게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 없이,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무관심과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의심을 귀찮은 것, 과대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셔츠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몸을 돌려 방을 나왔습니다. 그를 침묵과 마치 도전장과도 같은 와인색 립스틱 자국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서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대화했고 그나마도 영혼 없는 질문과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그의 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아프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쓰며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게 떠올라 제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민준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와 서연의 가식적인 아첨은 저를 제 집에서조차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침묵하고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민준을 추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둘러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장이자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친구인 선우와의 단골 약속 장소였습니다. 선우는 기술 천재였고 똑똑하고 신중하며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선우는 곧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수한 차림,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우울한 표정을 보고 그는 별말 없이 제게 국화차 한 잔을 조용히 주문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꼭 나라 잃은 사람 같네. 저는 차를 살짝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제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부탁할 게 있어. 좀 민감한 일인데. 선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호텔 파티에서부터 민준의 셔츠에 있던 의심스러운 립스틱 자국까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하려 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아무런 판단이나 말참견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감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우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 하지만 난 내 결정을 존중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될까? 민준 씨의 최근 인간관계를 좀 알아봐줘.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여자관계,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편을 몰래 조사해야 하다니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성은 이것이 제 자신을 보호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선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본적인 정보 몇 가지만 알려줘. 전화번호, 차량번호, 근무 일정 같은 거.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줄게.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혜진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진실은 때로 의심보다 더 잔인할 수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미소가 입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아. 하지만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나아. 카페를 나서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에게 민준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마치 제가 직접 우리 결혼 생활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몰랐지만 일단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이틀 후 선우의 일 처리 능력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신중하게 암호화된 이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의 민준의 모든 동선, 통화 및 문자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란. 민준의 대학 시절 깊었던 첫사랑. 저는 그녀에 대해 민준에게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우의 자료는 그들이 단지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고 공공장소가 아닌 교회의 한적한 가든 카페나 때로는 선우가란의 명의로 된 것을 확인한 고급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걱정하고 의심하는 동안 남편은 옛사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가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마비될 듯한 고통에 의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컴퓨터 화면 앞에 꼼짝도 않고 앉아 그들이 서로에게 보낸 달콤한 문자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언제쯤 그 여자랑 헤어질 거야. 거의 다 됐어. 시간 좀만 더 줘. 거의 다 됐다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그의 눈에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독약보다 더 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앉아서 그의 판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쇼핑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들이 자주 만나는 카페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테이블을 들키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15분 후에 민준과 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애정이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란은 심지어 민준의 입가에 묻은 커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두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과 란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란은 잠시 놀란 후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심지어 제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가식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민준 씨 아내분이신 혜진 씨 맞으시죠? 민준 씨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도발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위치를 상기시키려는 듯 민준 씨 아내라는 두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사교적인 미소였지만 호감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이가 제 얘기를 했다니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얘기도 해줬겠죠. 라는 살짝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민준을 돌아보며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형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먼저 일어날까요? 부부끼리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셔야죠. 그러고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저만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형님. 그 말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마지막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참하게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떠난 것은 분노의 찬고함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과 함께였습니다. 란의 말,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형님. 이라는 말이 마치 조롱처럼 또 악독한 예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익숙했던 거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길 위에 밝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정처럼 혼란스럽고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 어떤 해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제가 직접 심은 몇 그루의 장미가 있는 작은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꽃은 여전히 활짝 피어 화려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째서 이렇게 빨리 시들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모든 일을 되짚어보며 민준을 변호할 만한 빈틈이나 이유를 찾아보려 했었지만 생각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어느 가을 오후 시에서 열린 대규모 스타트업 포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졸업해서 야망에 가득 찬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혼자 갔습니다.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민준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자신감과 확고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발표자에게 던진 질문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 책, 그리고 소박한 꿈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항상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멋진 남자를 제게 데려다 준 달콤한 운명의 장치라고요. 하지만 지금 란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나니 무서운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것도 미리 짜인 각본의 일부였을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제 모든 사랑과 결혼 생활은 사기극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했던 사랑의 속삭임, 그가 보여준 배려의 몸짓,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뱀은 일단 고개를 들면 진실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록을 열어 선우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단 1초도 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선우야, 너 귀찮게 해서 미안해.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조사해 줄 수 있을까? 3년 전 그 스타트업 포럼에 대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아무런 기분도 없이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닫고 서재로 뛰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첨부 파일을 열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파일에는 글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오래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와 그 해 포럼의 초대 손님 명단이었습니다. 제 눈이 빠르게 각 줄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HT그룹 회장 딸, 개인 자격으로 참석. 그리고 저는 란과 행사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친구 사이의 채팅 내용을 보았습니다. 란은 제 외모, 취미, 그리고 제가 그곳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란과 민준 사이에 또 다른 채팅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오빠한테 기회가 왔어. 그 여자 거기 있을 거야. 날 실망시키지 마.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군.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의지에 찬 스타트업 청년, 번개 같은 사랑, 모든 것이 미리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은 나방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울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온 마음을 다해 갖고 온 사랑에 대한 고통, 제 자신의 순진함과 믿음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청혼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가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조차 각본의 일부였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설 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인공인 비극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불쌍한 주인공. 고통이 지나가자 차가운 공허함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제가 3년간 숭배했던 사랑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이 그저 끝없는 실망감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제 집안 배경이 아니라 제 사람됨을 보고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려올 때까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통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잃었지만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선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 조사해줘. 누가 내 정보를 란에게 넘겼는지 알고 싶어. 란 혼자서는 그런 비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거야. 그녀 뒤에는 분명 다른 손, 더 큰 세력이 조종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야 해. 저는 선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반격할 기회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선우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낡은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혜진아,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화면에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풍이야.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이지. 란이 이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모든 지시가 그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 풍이라는 이름은 제게 아무런 기억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왜 나를 노리는 거지? 선우는 심호흡을 하고는 풍과 빨간 선으로 연결된 다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풍이 아니야. 이 사람이지. 풍은 이 사람의 조카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에는 오직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이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상 회장. 재계에서 아버지의 오랜 숙적이자 교활하고 수단이 많은 늙은 여우였습니다. 20년 전 그의 회사는 큰 거래에서 아버지에게 패배하여 파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재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예도하니 희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란, 민준, 서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들은 모두 상 회장의 체스판 위에 놓인 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함정, 거대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재산과 사업이었습니다. 제 결혼, 제 사랑, 모든 것이 그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비즈니스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휘말려든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야, 고마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어둠 속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직후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혼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전체의 전쟁이었고 제가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상 회장은 저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그의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긴장된 목소리로 다른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룹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몇 개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왔구나. 그룹에 좀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우리 신제품 품질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어. 동시에 10년 넘게 협력해온 전략적 파트너인 KV그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 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상 회장의 양동작전이었고 낡았지만 항상 효과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 언론 및 비즈니스 위기를 처리하는데 모든 정신을 쏟게 하여 그의 다른 음모에 신경 쓸 시간과 힘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발견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결혼이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부터 상 회장의 복수 음모까지 들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이 아니라 억누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이전 세대의 원한 때문에 네가 고통받게 되었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가 먼저 움직였으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상대방의 잔인함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제 안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 전쟁은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명예와 순수함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 회장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요.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동안 저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치밀한 계산과 높은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부엌에서 요리법을 보며 약간의 평화를 되찾으려 할 때 서연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나가지 않고 아주 비싸 보이는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형님, 지난번 일은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막말을 했어요.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네. 저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쌍한 표정 뒤에 미리 짜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 앉아, 물 한 잔 줄게. 제가 더 이상 날카롭게 굴지 않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제 직장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러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푸념했습니다. 한참을 빙빙 돌리다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아주 유능한 친구를 한 명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해변가에 리조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잠재력이 엄청나요. 형님도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놀란 척하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지? 하지만 난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돈만 날리면 어떡해? 서연은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눈을 비정상적으로 빛냈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형님. 이 프로젝트는 100% 성공 보장이에요. 투자자는 풍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사업가예요. 우리 집안하고도 친분이 있고요. 형님이 여기에 투자하시면 이익만 볼 거지 절대 손해는 안 봐요. 풍, 선우가 제게 보여줬던 그 이름, 상 회장의 조카. 마침내 먹잇감이 스스로 덫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비웃음을 억누르고 심사숙고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저를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한가하고 돈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괜찮네. 저는 흥미로운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풍이라는 분을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제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자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약속 잡아드릴게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풍 씨한테 자료 다 준비해서 형님께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기회를 소개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활짝 웃으며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듯 자랑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분노가 아닌 이상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탐욕과 질투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적과 손잡고 자신의 올케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 한동안 로맨틱한 시간을 못 가졌잖아.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동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하고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 몇 마디와 값싼 꽃다발 하나로 배신과 속임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마워요. 저는 감격에 겨운 척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세심하네요. 민주는 뒤에서 저를 껴안고 턱을 제 어깨에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풍이라는 친구 프로젝트에 투자할 생각이라며. 그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기도 하고요. 민주는 팔에 힘을 주어 더 꽉 껴안으며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여자도 자기 커리어가 있어야지. 그 풍이라는 친구, 나도 들어봤는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는 안 볼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아 차가운 시선을 감췄습니다. 그는 저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공범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아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풍 씨를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민준과 서연은 제가 풍을 만나기로 확답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만의 연극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바로 저는 선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정교하고 우아해 보이는 진주 머리핀을 건넸습니다. 이건 평범한 머리핀이 아니야. 선우가 말했습니다. 안에 초소형 녹음 및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음질도 아주 좋고 머리에 꽂기만 하면 반경 5m 내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될 거야. 저는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주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손바닥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법을 써야 하는 스파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연기를 해야 하는 제 자신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풍과의 약속은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잡혔습니다. 그의 지위와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 가득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 단순하지만 우아한 비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습니다. 높게 묶은 머리에는 선우가 준 진주 머리핀을 살짝 꽂았습니다. 풍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아마 저보다 몇 살 위일 뿐이었지만 성숙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서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 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풍이라고 합니다. 서연이에게서 누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서연이한테서 재능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대화 내내 풍은 항상 신사적이고 박식하며 야망에 찬 남자로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차트, 세부 계획들이 그의 입에서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그의 진짜 얼굴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저 역시 그의 재능과 매력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칭찬하며 제가 안목이 뛰어나고 위대한 투자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재정적 지원과 그의 경험 및 인맥이 합쳐지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대성공을 거두어 두 사람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누님,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협력이 이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님은 정말로 아버님의 선견지명을 물려받으셨군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사교적 칭찬이었지만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러 제 집안 배경을 상기시키며 제 반응을 떠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마침내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버지는 항상 사업은 전쟁터와 같아서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잠재적인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동생의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풍은 제 대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그의 달콤한 말을 듣고 바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입가의 미소를 더욱 활짝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큰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풍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설득당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단지 여자의 밀당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소나귀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과도한 자신감이 그를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도시 전체가 잠들었을 때 제 휴대폰이 살짝 울렸습니다. 선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자를 열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긴 글이 아니라
단 한 장의 스크린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선우가 간신히 해독하고 가로챈 암호화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품과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미끼가 걸렸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좋아. 하지만 방심하지 마. 그 여자, 간단한 상대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그냥 사랑에 눈먼 순진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미 저와 민준을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럼 좋아. 플랜 B를 준비해. 5천억. 이번에는 절대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5천억. 플랜 B. 그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차갑고 죽음의 기운을 내뿜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이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음모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투자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그룹의 거의 모든 유동 자본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갑자기 인출된다면 그룹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 회장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사업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원했습니다. 제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과거의 원한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들의 잔인한 함정에 빠지는 약한 어린 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플랜 B, 알아봐줘. 그게 뭔지. 그 기회는 어느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도 열지 못해 시어머니가 부축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짙은 술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시큼하고 실패로 가득 찬 향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가 술에 취한 것도 제 탓인 양 비난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남편 좀 봐라. 요즘 일이 그렇게 힘든가? 왜 자꾸 술을 찾는지. 네가 아내인데 좀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을 부축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툴 기운이 없었습니다. 제 정신은 지금 제 팔에 축 늘어진 이 남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신발을 벗기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를 술에 취한 채 혼자 두려고 떠나려 할 때 갑자기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열렸습니다. 핏발이 서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시선이었습니다. 후회, 고통,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고 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더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나는 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그녀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 내가 보상해줘야 해. 혜진아, 너는 부자고 강하잖아. 너는 조금 잃어도 괜찮지만 나는 달라. 그녀는 나밖에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군. 그의 눈에는 제가 부자이기 때문에 속고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는 불쌍하기 때문에 배신과 제 돈으로라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잔인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누워있는 이 남자에 대한 끝없는 연민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난과 상 회장의 무리에게 조종당해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지만 자신이 옛사랑에게 보상하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빚을 졌는데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는 이해 못해. 내가 먼저 그녀를 배신했어. 그는 뒤죽박죽 말하다가 점차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지막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듯 여전히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준의 무의식적인 고백은 비록 그들의 음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일에서란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고 민주는 탐욕스러운 자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함이 그가 저지른 죄를 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극심한 두통과 어젯밤의 희미한 기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그에게 아침 식사와 커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 침착함이 그를 어느 정도 안심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선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민준의 고백은 저를 소위 플랜 B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풍 같은 자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면 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마침내 늦은 저녁, 제가 회사를 떠나려 할 때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다급했습니다. 혜진아, 찾았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 해. 이건 전화로 말할 수 없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플랜 B, 극비라는 제목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더 떨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잔인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제가 풍해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데 동의하면 그들은 즉시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훨씬 더 잔인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납치 사건을 꾸밀 것이었고 희생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납치 및 금품 요구 사건처럼 보이는 가짜 현장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에게 연락하여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현금으로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초기 투자금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의 모든 유동자본을 고갈시켜 아버지의 회사를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에서 민주는 제 동정심을 얻기 위해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는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몸값을 모두 지불하면 그들은 그를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막 벗어난 영웅처럼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다 읽고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태블릿 PC가 제 손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5천억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비인간성 때문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부의 정을 이용하여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속이고 파멸시키려 하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 회장, 그는 단지 아버지가 파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자책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불쌍한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두려움마저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저 자신도 그 잔인한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당황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야, 몇 가지 준비 좀 도와줘.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모두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공격해야 했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법 앞에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가족을 보호하고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특히 풍은 교활하고 경계심 많은 늙은 여우들인데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발각될 테니까요. 민준을 24시간 내내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교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외모에 매우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비싼 정장을 입었고 특히 고급 만년필 수집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하여 그것을 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급 명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만년필을 하나 샀습니다. 몸체는 순은으로 만들어졌고 펜촉은 금도금되어 있어 매우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에 비하면 완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 만년필을 가지고 선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감탄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정말 점점 더 대단해지는데, 혜진아. 이 아이디어 정말 멋지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선우는 만년필 몸체 안쪽에 초소형 녹음칩을 교묘하게 부착했습니다. 녹음 품질이 매우 좋고 배터리 수명도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아무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척하며 신중하게 생각해본 결과 풍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꽉 껴안으며 제가 최고의 아내라고 계속해서 칭찬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펜이 담긴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을 풀고 화해하는 의미로요. 당신 같은 유능한 이사님께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만년필을 보자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만년필을 들어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혜진아, 이거 한정판이잖아.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챙겨주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즐겁게 만년필을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 꽂고는 제 이마에 소리내어 키스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자기야. 녹음펜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민준이 깊이 잠든 후 저는 몰래 펜을 가져와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날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 대화, 사교적인 전화 통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중요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란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제가 없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풍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재촉하여 투자금을 가장 빨리 송금하게 할 수 있을지와 납치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견디며 모든 녹음 파일을 다른 USB에 복사하여 신중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거의 모든 증거를 수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거나 아첨하는 투가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아, 나다.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는 거 알아.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놀랐지만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살짝 흐느끼며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날 믿지 않는 거 알지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민준이도 나를 많이 혼냈어. 네가 자기가 가진 최고의 아내라고 하더라. 우리 가족은 너를 잃을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붓하게 식사 한번 하는 거 어떠니? 나와 서연이가 너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가족 파티, 화해의 초대. 어찌나 익숙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이 마침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함정,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거절하기는 미안하다는 듯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약속 잡으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잘 됐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미 연꽃 정원 레스토랑에 예약해뒀어. 거기는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우리 가족이 모이기에 딱 좋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야. 알았지? 연꽃 정원.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이름은 선우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 회장 산하의 자회사가 소유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기다리기 위해 마련된 현대판 홍문연이었습니다. 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당신들이 무대를 마련했으니 저도 당신들과 함께 마지막 연극을 한 편 해드리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은색 만년필은 민준이 출근할 때마다 그의 정장 주머니에 고급스러운 장신구, 성공의 상징처럼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물건이 밤낮으로 그의 거짓말과 더러운 음모를 하나하나 녹음하고 있는 저의 조용한 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 피곤한 연극을 마치고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아 펜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꼭 대고 저는 남편의 비밀 세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란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행복한 미래, 머나먼 땅으로의 여행을 약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고 그저 극도의 아이러니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제가 가장 기다렸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준과 풍이 민준의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풍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먹잇감은 완전히 믿고 있어. 이번 주말 화해 파티가 마지막 연극이 될 거야. 민준은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 요즘 그녀가 좀 이상해 보여. 걱정도 많으시네. 풍이 비웃었습니다. 여자일 뿐이야. 달콤한 말 몇 마디 해주면 다시 순종적으로 변한다고. 후회하는 남편 역할이나 제대로 해. 그녀가 송금 계약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몫은 내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어. 이혼 후 그 여자 총재산의 30%. 몇 년간 연기한 대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숫자지. 안 그래? 30%. 계약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정신을 깊이 파고드는 드릴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탐욕은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돈과 다른 사람의 관용을 얻기 위해 이 결혼 생활과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단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선우에게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선우야, 그 계약서가 필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것이 어렵고 위험한 요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우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후, 선우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풍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계약서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고 특히 마지막 장에 있는 민준의 익숙한 서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사랑의 카드에 정성껏 썼던 그 글씨체가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모든 감정이 죽은 듯했고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없이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작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 USB는 저의 마지막 무기이자 그들의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소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평온하고 은밀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고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납치 및 금품 요구 계획에서부터 30% 분할 계약서까지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손가락이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창가로 가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에 제 마음이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돌아섰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팬 그의 눈에서 저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났고 탁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괴롭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저는 아버지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과 인맥으로 상 회장과 그의 무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는 그의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놀라움이 더해졌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너 혼자서는 상 회장 같은 늙은 여우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어. 위험해. 알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결혼 생활이고 제 고통이에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끝내야 해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화해 파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 속에 분노의 불꽃이 점차 가라앉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간 메어 있었습니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기억하렴. 아빠와 이 그룹 전체가 항상 내 뒤에 있을 거라는 걸.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이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고 폭풍에 맞서는 강인한 여장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서 평온과 힘을 찾는 작은 딸이었습니다. 화해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 집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내일의 중요한 연극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으려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스탠드 불빛이 비쳤지만 마음속의 차가운 감각을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란, 그리고 풍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 민준과 란이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을 팔아넘긴 계약서 사진. 모든 것을 작은 검은색 USB에 신중하게 복사했습니다. 작은 USB가 제 손바닥 안에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결혼 생활의 진실, 배신, 속임수, 그리고 잔인한 음모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것은 저의 무기가 되어 제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족쇄를 끊어버릴 정의의 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컴퓨터를 끄고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 점의 파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온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제가 한때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남자. 지난 3년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드물었던 달콤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게 요리를 해주던 날 서툴러서 계란 프라이를 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저녁들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마다 그가 따뜻하게 안아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만약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주 아름다웠을지도 모를 사랑이 안타까웠습니다. 탐욕과 비겁함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목졸라 죽인 남자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낯선 손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남자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어색한 미소를 짓는 일도, 피곤한 연극을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옷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애도의 검은색이 아닌 평온과 권력에 새긴 네이비색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저는 내일 불쌍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함이 아니라 날카로움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은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준이 저를 연꽃 정원 레스토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는 반짝이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정말 세련되고 성공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제 손을 잡고 재미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화해 파티에 데려가는 사랑스러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가식적으로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의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곧 막을 내릴 비극의 화려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연꽃 정원은 시어머니 말대로 고급스럽고 은밀했습니다. 우리는 정성스럽게 장식된 별도의 VIP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은 몇몇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서둘러 일어나 환한 미소로 환영했습니다. 혜진아,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밀한 태도였습니다. 서연도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몸 좀 녹이세요.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저는 저를 향해 웃고 있는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게 신랄한 말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좋은 말을 하며 완벽하게 화목한 가족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모든 각본을 알고 가장 극적인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식사는 겉보기에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일과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제 그릇에 덜어주었고 이따금 제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칭찬이 3년 전이었다면 아마 제 심장을 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하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풍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도 서연의 사업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는데 이따금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서연의 미소가 아주 환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불안과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무대에 막을 걷어 올리기를 기다렸고 그래야 저만의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정말로 홍문연이었습니다. 누가 유방이고 누가 항우인지는 곧 분명해질 것입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방 안의 분위기가 약간 취기가 올랐을 때 민준이 풍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주 가벼운 고갯짓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방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끄럽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가족들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잘 연습된 처량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두들 제가 명문가 출신의 아내를 얻어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 뒤에서 제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곤함과 무력함을 나타내는 몸짓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서둘러 그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서 경멸과 강요를 견뎌야 했습니다. 민주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눈물을 억누르려는 듯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녀의 눈에 그저 사소한 행운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의 남자의 자존심은 짓밟힐 대로 짓밟였습니다. 저는 노력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방 안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에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 남편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집안 배경을 이용한 무서운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도 흐느끼기 시작하며 오빠를 지극히 사랑하는 여동생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가만히 앉아 그들 가족의 공연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화나지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고 한 점의 파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어설픔이 우스꽝스러웠고 지난 3년간의 제 자신의 맹목적인 믿음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인 제가 이미 모든 각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불쌍한 희생자로 만들려는 제 비열한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민주는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저 자신도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어쩔 수 없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제 반응을 기다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살짝 닦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도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추억이 몇 가지 있어요. 제 침착함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도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추측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는 대형 스크린 TV로 가서 지갑에서 작은 USB를 꺼내 연결 포트에 꽂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제가 리모컨으로 폴더를 여는 딸깍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추억은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거예요. 기억나요?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낭만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란과 스타트업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친구 사이의 채팅 내용이었습니다. 란이 제 정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란과 민준 사이에 짧지만 의미심장한 채팅 내용이었습니다. 오빠한테 기회가 왔어. 그 여자 거기 있을 거야. 날 실망시키지 마. 방 안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연의 절친 자격으로 와 있던 민준과 란의 얼굴색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란은 서둘러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이 만남,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마 당신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우연하고 낭만적이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민준은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이건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당신 계획의 일부로 만들었을 때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의심과 혼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란이 정신을 차리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USB의 두 번째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TV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준과 란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어두운 바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사진, 가든 카페에서 란이 민준의 입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사진, 각 사진은 민준과 그의 가족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가 이제는 민준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디오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만년필에서 녹음된 그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고백했던 그날 밤의 녹음이었습니다. 나는 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그녀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 내가 보상해줘야 해. 혜진아, 너는 부자고 강하잖아. 너는 조금 잃어도 괜찮지만 나는 달라. 그녀는 나밖에 없어. 녹음이 끝났지만 방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모두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덕과 자존심에 대해 항상 설교했던 제 남편이 바로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속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요. 그렇죠, 민준 씨? 그럼 저는요? 당신은 제게 사과 한마디,
진실 한마디 빚졌다고는 생각 안 해봤나요? 라는 구석에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란의 얼굴을 가리키며 분노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정작 자신의 아들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슬펐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3년의 청춘을 낭비한 제 자신이 가장 슬펐습니다. 시어머니가 란을 욕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USB의 마지막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치명적인 한방, 이 어설픈 연극을 완전히 끝낼 마지막 칼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울고불고 욕하는 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극은 아직 마지막 한 막이 남았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방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TV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다음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과 풍의 대화였습니다. 풍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송금 계약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런 다음 우리는 플랜 B를 실행할 거야. 이어서 약간 망설이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납치 사건,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난 그냥 돈만 받고 싶지, 법에 얽히고 싶지는 않아. 뭘 무서워하는 거야? 풍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뒀어. 한치의 오차도 없을 거야. 넌 그냥 불쌍한 희생자 역할이나 제대로 하면 돼. 5천억 원 현금, 눈물 몇 방울과 가짜 멍자국, 몇 개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괜찮지 않아? 5천억. 납치. 그 두 단어가 조용한 방 안에 두 개의 원자폭탄처럼 터져나와 인내의 마지막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벌떡 일어나 경악한 눈빛으로 민준과 풍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강도 짓이야? 아내 돈을 뜯어내려고 자작 납치극을 벌여? 이 자식, 인간도 아니네.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히더니 비틀거리다가 기절했습니다. 서연이 서둘러 엄마를 부축하며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멍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바람처럼 가볍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플랜 B 익숙하지 않아요?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바로 그 아내의 손에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풍은 구석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탄로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풍씨, 어디 가시려고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방 안 전체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고의 연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가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풍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혜진 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처리하러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가족사에 제가 끼어드는 건 좀 그렇네요. 아, 그래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마 이 계약서가 몇 가지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가 부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TV 화면을 USB의 마지막 사진으로 전환했습니다.
협력 및 이익 분배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민준이 어떻게 저를 설득하여 투자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조항과 재산을 차지한 후 민준이 총액의 30%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두 개의 서명, 풍과 민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달에 드러났습니다. 적나라하고 더럽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주는 계약서를 보자 온몸을 바람 앞에 나무십처럼 떨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로 기어와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신 것 같아. 내가 어리석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는 너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제 발치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파문도 없었습니다. 이 사과는 너무 늦었고 제 용서도 이미 산산조각 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풍은 문 앞에 서서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 모든 음모와 계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재산의 30%,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망치를 내리치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양심과 이 결혼 생활을 팔아넘길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들리던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VIP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엄숙한 얼굴에 어깨에는 반짝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긴장감이 감돌던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만이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조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험에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밖에서 이 파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서장은 풍과 민준 앞으로 다가가 아무런 감정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 씨와 민준 씨, 두 분은 조직적인 사기 및 재산 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다른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다가와 풍과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풍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약하게 발버둥치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잘못 잡았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그저 연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란과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란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서연은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 사람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속은 것뿐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떼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법이 판단할 거야.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경찰이 네 사람을 모두 데리고 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고급스러운 파티룸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앉아 아들과 딸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과 약한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걔네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부탁할게. 저는 저에게 그토록 많은 상처를 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를 그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위한 공정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법에 맡기도록 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한, 모든 고통은 이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저는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그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작고 예쁜 펜트하우스를 사서 제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집안의 모든 작은 구석은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했고 제가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공범들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모자 역할을 한 민준과 풍은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공범 역할을 한 난과 서연도 상응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전시대계 회사는 경영자와 저의 투자금을 모두 잃은 후 빠르게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쉬는 대신 저는 제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룹의 총괄 이사직을 공식적으로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능력에 대한 많은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저는 제가 단지 집안 배경에 의지하는 꽃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점차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 경영 아래 그룹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장하여 국제시장으로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익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성 창업이라는 이름의 자선기금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자신있게 쌓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일과 사회 활동에서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슬퍼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아물어 제가 겪었던 폭풍과 제 자신의 강인함을 상기시키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화려하게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며 하늘 한쪽을 화려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찻집에 멈춰서서 아이스티 한 잔을 시키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남자가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삿갓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깊고 공허했습니다. 심장이 살짝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출소했고 아마도 조기 가석방되었을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었던 남자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와 애원 같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통쾌함을 느끼거나 증오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이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모든 원한이 시간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찻값을 내고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마치 낯선 사람, 제 인생에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 것입니다. 저녁 햇살이 여전히 나무숲 위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습니다. 제 미래는 여전히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이 정말로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함 속에는 때로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과 돈에 자신을 지배당하게 내버려 둔다면 말이죠. 하지만 악을 행한 자들의 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음의 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혜진은 잔인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를 용서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인과응보를 믿었고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용서를 선택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이야기 공유를 잊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